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Clear my mind, close my eyes, where am I? Bumpy ride, looking out across the sky. As the wind blows in my face, there is one. 우리 주위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정 PD의 엮인 사람입니다. 오늘 엮인 분은 정말 대어십니다. 그 허경영 민주공화도 총재 이후에 최대 어신 것 같은데, 이 보수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팟캐스트에 당당히 출연을 자처하신 분, 전투력으로 똘똘 뭉친 정치, 반창의 심정으로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선 국회의원이시죠. 대전 동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장우 의원을 엮어보았습니다. 정 PD 엮인 사람, 저와 함께 진행하는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중도일보 최고의 주당, 이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목이 안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엮이신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전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장우 국회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장우입니다. 반가운데 우리 정 PD님 제가 엮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 PD님이 저한테 엮인 거예요. 아, 정말요? 그래요. 누가 엮였나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우선 본인 소개 직접 한번 해줘 보시죠. 저는 자유한국당 재선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하기 전에 동구청장을 했고요. 동구청장 한번 하고 낙선해서 2년 정도 또 공부를 좀 했고 뒤돌아가면 대전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거꾸로는 제 고향이 청양인데 청양에서 태어나서 논 7마지기에 그리고 밭 한 700~800평 저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께서 장남이라고 유학을 보내셨는데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대전으로 유학 온 거고요. 사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얼굴이나 이런 거 보면 부잣집 아들처럼 얘기해요. 근데 제가 굉장히 흉터가 많아요. 손 같은 데 이런데. 그게 손이 뭐 이렇게 거칠진 않은데 왜냐면 싸워서? 대학교 내가 어디 싸우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내 목소리가 좀 크다 그러니까 좀 목이 조금만 톤을 높이면 굉장히 하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도 많이 받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TV에서 비치는 싸나운 모습하고 전혀 반대라고들 많이 해요. 사실. 귀여우세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부모님이 어릴 때 구기자 농사 또 담배 농사 어릴 때는 담배 농사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내가 유학 와서 방학이 딱 되면 대전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날 바로 가서 한 달 내내 뭐 하냐면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담배 농사. 왜냐면 마침 하면서 좀 피신 적은 없으시고요? 담배를 안 피워요. 그때 그 담배 냄새에 어떻게 보면 질려가지고. 비흡연자세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안 피는데. 지방세 기여를 안 하시는군요.
이 담배 피워서 지방세 기여하는 분들은 아주 전데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 네. 이 사람 건강에 혈관 질환의 95% 가까이는 담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빨리 끊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대전고등학교 나오셨습니다. 네, 그 뺑뺑이시죠? 난 그런 표현은 되게 안 좋아하고 네. 선배들이 보통 구분을 많이 짓는 것 그럼 같긴 내가 해요. 뭐라고 하죠. 네. 그리고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학부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예, 박사님이십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연구로 논문을 쓰셨어요. 맞아요, 박사학위. 맞아요. 어떤 연구를 하셨어요? 이 대전광역시가 이 교통 체계가 예를 들면 버스 중심 체계로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건지 또 아니면 도시철도 기능으로 끌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철도 1호선 같은 경우는 노태우 대통령 하신 분이 이분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됐어요. 저 6대 광역도시.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는 지금도 무슨 생각이냐면 대전광역시의 시민들이 가장 그 편리하고 이용하기 편한 교통 체계를 뭐로 할 거냐? 뭘로 해야 돼요? 안전한 버스 중심 체계로 가려면 예를 들면 버스 중심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또 서울같이 예를 들면 전용 차로선 확대하고 또 버스를 공영제는 했지만 더 편리하게 하고 거기에 연결하는 마을 버스 도입해서 곳곳에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든가 아니면 도시철도 기능으로 중심으로 갈 것 같으면 또 그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게 대전에 적합한 것 같으세요? 나는 지금도 우리 150만 도시가 팽창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개인적인 의견은 그 버스 중심 체계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마을 버스를 도입을 해서 예를 들면 이 버스가 닿지 않는 예를 들어서 산동네나 이런 데는 마을 버스가 환승해서 뛸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메인 노선이 있고 지선들이 쫙 퍼져 있는. 그래서 세밀하게 도시를 버스 중심체 버스로 한번 타면 어느 곳마도 다 연결이 가능한 이런 도시. 저랑 생각이 비슷하세요, 이거는.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이장호 의원님께서는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 전대협 출신이세요? 전대협 1기예요. 예, NL이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NL이에요. 전혀 뜻밖의 이제 이미지이거든요. 사실은 뭐 그 자차 얘기는 하겠지만은, 네. 왜냐면 내가 87년도 저 학생회장 했는데 그때 이제 전대협 1기가 누구냐면 이인영 의원, 우상호 의원, 지금 민주당에 가 있지? 민주당에 있고 여기 이제 대전시 정무부 시장하는 박영순 부시장, 여기는 3기고. 그런데 이제 87년도에 그 굉장히 60 항쟁이 있었고, 네. 그때 내가 총학생회장 당선자인데 대전대학교는 학생회장이 4학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하는 게 아니고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임기가 그러다 보니까 충남대학교 이런 대학원은 학생회장들하고는 반년씩 서로. 근데 왜냐면 그건 치지 마시고요. 되고 나서 네. 그 전대협 1기 발대식을 충남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인영 의원이 전대협 1기 의장이 됐고 충남대는 저 윤재영 회장이라고 나랑 이제 저 그냥 친한 친구였는데 고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네, 오용중 대전대 총장님의 추천으로 이제 정계에 처음 입문하실 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양희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본래는 그렇게 보면 내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웃으시는 게 너무 해맑고. 네. 아니 그래서 네. 요즘 얘기하면 사회과학 도서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읽고 또 사회적인 비판적 기능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60 항쟁 때도 사실 시위도 많이 하고 또 사실은 대학교 1년 총학생 기자는 항상 핸드마이크에 칠탄 냄새가 그냥 자욱할 정도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 이제 오홍준 총장님이 야 그래도 남자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직장 다니지 말고 그래서 사업을 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사업 하셨는데? 요즘 얘기하면 우리 이제 컴퓨터가 지금은 요즘도 조립 PC 용산에 네네, 있죠. 대전도 그래서 있습니다. 뭐. 수입해가지고 요즘도 있잖아요. 근데 첫 사업을 그 당시 PC가 막 보급되기 대만산 시작할 때. 이런 데서 부품으로 들어오면 조립해서 세팅해서 파는 그 사업을 했어요. 돈 좀 버셨어요? 돈 그때 돈으로 한 3년 했는데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그때 조그만 24평 집이 한 3, 4천만 원 하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또 우리 내가 대전고등학교 선후배들한테 제가 돈 같은 거 잘 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돈 떼였어요? 헐딱 다 나겠어요. 네. 돈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 처음에 공직을 2006년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때 재산 신고해 보니까 1억 1천만 원 정도로 하셨더라고요. 그랬을 거예요. 예, 아마. 그리고 2018년 신고가 보니까 11억 4,479만 원. 네. 우와, 재테크액 많이 이제 늘었지. 어떻게 이렇게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니 네. 그렇지는 않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제 구청장 때는 보니까 급여가 그 당시에 한 7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연봉을 치면 한 8, 9천만 원 사이 정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디 뭐라 그럴까 사치 자체가 없는 사람이고 아, 네. 겸손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재산이 어떻게 늘은 상황이 됐냐면 물론 뭐 국회의원 하면서도 뭐 저축도 하긴 하지만 아버지가 한번 돌아가셨고 중간에 그리고 전에는 책 출판 기념회를 많이 했어요. 네. 출판 기념회들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상속분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고요. 근데 항상 어려웠어요. 지금 사실은 재산은 신고를 해도 뭐 집 빼고 나오면 손에 쥐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산 신고하신 내용을 쭉 보니까 일단은 자택은 그 대전 동구 효동 현대아파트 맞아요. 거기 예, 한 지금 거주하시고 3년부터 살았지. 네, 40평 정도 된 아파트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모님 명의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이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맞아요. 네, 그건 평수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저건 24평. 네, 네, 좀 작은 것 같고. 그리고 동구 중동에 상가가 사모님 앞으로 하나 있어요. 있으시고 제 조사 많이 했죠. 그 어머님 다 사시는 털어냈네. 시골댁이 있고. 네. 어머님은 고향에 이제 고향 네네, 아버지 시골에. 고향시. 그래서 그 일단은 총 19억 2,993만 원인데 빚이 많으셔가지고 까이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것 같고 차량이 특이해요. 그 의원님 본인 명의랑 사모님 명의가 똑같이 2016년식 티볼리예요. 쌍용차. 티볼리 한 대. 두 대 있던데? 아니 한 대. 한 대예요. 네. 티볼리 특별히 사신 이유 있으세요? 그 혹시 쌍용 그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때 제가 아는 분 중에 쌍용 대리점을 하시는 분 있는데 그때 네네. 맞아요. 그때 굉장히 쌍용 자동차가 어렵고 그랬는데 또 소형차 그래서 저는 이제 렌트카를 쓰기 때문에 우리 집에 그 차 한 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조그만 검소하시네요. 네. 한 대 있어요. 그리고 정치자금 관리하시는 통장에 그 정치자금 아까 제가 후원금 많이 거치시냐 여쭤봤는데 그 신고액은 153만 원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지금 좀 늘었나요? 신고 당시는 153만 원. 왜 그랬냐면 제가 최고위원 출마했잖아요. 아 그러셨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 후원금을 최고위원 출마하는데 거의 다 쓴 거예요. 아 당에 다닐 때 내야 되니까. 아니 당에 대한 게 아니고 그 정치자금은 그걸 지출할 수가 있거든. 최고위원 선거에 또. 근데 이제 최고위원은 당선됐는데 정치자금 후원금 같은 정치자금을 그 선거에 다 거의 다 쓴 거예요. 아 많이 걸었는데. 살림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채무가 좀 있으시고요. 네 부동산 관련한 채무들 좀 있으신 것 같고요. 흑역사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전과가 2개 있으십니다. 하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까 1994년에 폭력 벌금 100만 원. 네, 이거 좀 얘기해 주시죠. 어쩌다 이 전과를 얻으셨습니까? 폭력은 내가 군대 제대하고 이 대전고등학교 한모회라는 그 각 대학의 학생회장들이 있는데 네. 그 내가 선배잖아요. 선배 저녁 사주고 맥주집에 갔는데 저 뒤에서
취객이 병을 던져가지고 내 아이고. 후배가 저 여기 충남대 저 한모 회장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아. 저 병원에 실려가서 열 몇 번을 꼬맸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감히 내 병- 후배를 때려 그래가지고. 아니 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나는 아니고? 사실 그 당시는 그 당시 검사도 누군지 아는데 본인한테 내가 언제 만나서 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파출소에 빨리 신고해라. 그래서 사실은 그 던진 사람 구속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쪽에서 내 고등학교 후배들이 머리가 그냥 난데없이 뭐 이러니까. 맞으니까 흥분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선배니까 그 막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하니까 제일 선배가 막는 과정에서 나를 때렸다 이렇게 한 거야. 아. 그래서 뭐 이중감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당시 그 검사가 저 뭐라 그러지 그 약식으로 벌금을 100만 원을 처분을 검사가 한 재판 거예요. 간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당시 나도 군대 갔다 와서 그 뭐 사업 제대로 할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부당하잖아요. 아, 네. 피해는 내 후배들이 그냥 난데없이 저 병을 던져가지고 다쳐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사실은 저 충남대학교 우리 한모 회장이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내가 더군다나 밥도 사주고 그냥 후배들 네.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심적인 그런 게 있잖아. 뭐냐 후배들이 나 때문에 내가 밥 사주다 이렇게 다쳤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것도 그냥 내 선배가 잘못해서 내가 안고 그런가 보다. 가리라? 그런 생각과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요즘 같았으면 그 부당한 처분이니까 정식 재판을 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당시는 사실은 재판하려면 대학 졸업하고 저 법률적 지식도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데 단돈 100만 원 놓고 네, 100만 원을 떼운 선방한다. 그런 적이 그거 그렇고요. 또 하나는 구청장 하면서 말씀하시네요. 네, 이전과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행사. 이건 행사라는 게 이게 좀 말이 많았었어요. 2011년도였고 벌금형으로 150만 원 받으셨죠. 이게 뭐냐면 이 경찰서에서 우리 직원들 100여 명 가까이를 조사를 3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아마. 뭐 표적 수사다 이런 얘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때. 표적 수사로 받아들였지.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의도를 안 했는데 최종 타겟이 보니까 나였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쓰는 업무 추진비가 뭐 처음에는 업무 추진비가 누가 뭐 식당에다가 뭐 할인해서 쓴다 뭐 이런 제보를 했는지 그걸 했는데 그건 아니고 가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그 청장이 쓰는 업무 추진비가 사실과 똑같이 썼느냐 안 썼느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한테 책임을 묻고 나머지는 다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봐주고 이제 구청장한테만 왔는데 그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 구청장이 집행한 그 업무 추진비가 그 사실대로 기록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근데 이제 내가 청장을 41살에 대해서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한 처음에 공직이 단체장 됐으니까 이게 부족하잖아. 근데 그 업무 추진비의 전결권이 과장한테 있어요. 행정지원 과장. 그러니까 이 결제를 해서 지출하는 건 과장이 해서 그 서류를 꾸며서 보관하는 것도 과장인데, 그러니까 청장한테는 돈을 집행할 때 도장만 받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사실과 틀린 게 많다. 그래서 그런데 그 틀린 걸 과장이랑 그렇게 처리한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했다. 그게 아마 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었고 아마 그 당시 전국의 관공서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한 거하고 영수증 처리한 게 일치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으신 거다 이런 얘기신 거죠? 아니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런 소리를 꾸민 걸 청장이 묵인했다. 알았는데도 알았다? 했다. 근데 내가 사실 그 당시 이제 저 재판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건 저 과장 전결 사항이고 단지 돈을 지출할 때 도장만 찍어주는데 되게 이제 비서실장한테 일괄적으로 찍어주든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지는 않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 책임을 저 재판부에서 벌금으로 그런데 3년 정도 수사해가지고 100명 수사한 것 치고는 좀 황당하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실게. 우리 이장우 의원님께서 이게 자꾸 책상을 통통통 치시면서 흥분하시면 말씀하시는데 감안하십시오. 네,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좀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책상 튼튼한 거 잘 갖다 국가 생산성 대상 인재 개발 부문상을 받으셨네요. 이거는 네 무슨 상이에요? 이제 저 공직에 있을 때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하면서 각 저 언론 뭐 지역 언론사 연합회에서도 할 때가 있고 또 사회 단체에서 할 때도 있고 한데 때로는 뭐 연락이 오면 뭐 주시는 거니까 주는 거니까 받았다. 네. 이 그 심사위원장 했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 몰라요. 기억도 안 그 나.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이셨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이분이 이제 학교재산 이제 횡령 배임 이런 혐의로 예, 징역 10월 뭐 이런 거 받고 또 노동 그거하고 저 상준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상 받으실 때 앞으로 그 제3의 대한민국 차세대 CEO 공공부문상도 받으셨고요. 네, 2012년에서 14년까지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도 되셨어요. 정당 추천으로. 그리고 국회도서관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도 되셨고, 지역사회 발전 공로대상, 유권자 대상 뭐 이런 것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상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다 말씀 안 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누가 상 준다고 하면은 뒤에 한번 제가 보고 받으세요. 오늘의 운세를 제가 봐드려요. 저희 오시면은 그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음력으로 1964년 12월 2일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양력으로 한 사람은 페이스북 같은데 양력으로 돼가지고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아, 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와요. 양력은 65년 1월 4일로 이렇게 환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총운이요. 일필휘지래요. 일필휘지. 네, 그러니까 가족의 도움으로 예상보다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하고 괴로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좀 유도해라. 자존심 내세우기보다는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 문제를 털어놓고 해결책을 모색하시라고 합니다. 저는 저 본래 너무 솔직해서 뭐 감추고 그럴 거 없어요. 네, 글쎄요. 네, 금전운은요 오늘 돈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날이라고 하거든요. 네, 로또 구입해도 좋다고 그러시는데 라면 드시고 싶다고 했죠. 오늘은 라면 먹는 운세예요. 네, 오늘 저녁도 못 하고 오다가 우리 수행비서하고 둘이 우리 어디서 드셨어요? 정 PD 때문에 엮여가지고 네. 저 휴게소에서 네, 라면 먹고 왔어요. 아,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주 맛있었어요, 진짜로. 직장운도 봤거든요. 직장운은요 평소 사이가 안 좋은 동료와 화해할 기회가 생기는 날이래요. 요즘 별로 사이에 안 좋은 사람 없는데. 예산 정국이어가지고 그래도 민주당 분들하고는 사이가 좋으셨죠? 민주당하고도 좋아요. 겉보기하고 좀 달라요. 그 당신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거나 적대시하는 동료와도 이야기해서 한번 좀 잘 풀어보고 그렇게 하시라고 고집을 피우면 싸움이 끝이 없대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얻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하고도 좋은 친구가 되실 수 있을까요? 네. 글쎄 그건 사람은 좀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네. 학업 성적운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부는 안 하시지만은 직장의 성과 관련된 일일 것 같거든요. 공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오늘 운이 따라주는 날이래요. 컨디션 좋고 네, 장점을 마음껏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방송 지금까지는 괜찮으신 것 같죠? 뒤에 아주 엮인 것 같아. 예, 긴장하지 말라고 하시고 별자리 운세도 봤는데 염소 자리시더라고요. 늘 나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지 말래요. 네. 진짜 그렇진 않아요. 나는 사실은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게 국궁진력하라는 말이 있어요. 네? 국궁진력하라. 국궁진력하. 하라. 국궁진력. 국궁진력하라. 사자성어요, 사자. 네네. 이게 이제 사실은
예를 들면 공직자는 저 국민들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절할 준비를 갖춰라. 그래서 사실은 내가 국회 가면 굉장히 좀 드세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을 때 우리 동구 구민들한테 공약이 뭐냐면 우리 지역 구민들에 대한 존경한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대신에 중앙정치에 올라가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범과 같이 사자와 같이 싸우겠다. 근데 이게 본래 공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초심의 공약, 대전 지역 발전, 또 때로는 내 동구의 발전, 또 예산 확보, 현안 해결,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좀 세야 돼요. 센 건 좋은데 그래 정치 얘기로 해볼게요. 이제 그 정치를 왜 시작하셨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이장우 의원께서 과거에 2004년 6.4 재보궐선거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공천심사 신청을 하셨다가 탈락하신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장우가 열린우리당에 신청을 했었다. 네. 그 상황은 네, 열린우리당 그 당시 우리 국회의원이 선병렬 의원인데 내가 이양이 왜 이제 정치를 뒤돌아가야 돼. 그러면 이장우가 왜 처음부터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에 안 갔을까? 그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 자민련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충청 지역에 그때 정치인에게 소개를 시켜준,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 젊은이 중에 나랑 정치적으로 좀 힘이 될 만한 젊은이 좀 알아봐 달라. 네. 이렇게 이양희 전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그 대전대학교 총장하신 오홍종 총장님이 그 나를 추천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양희 의원님의 고등학교 동기인 전수병 교수님이라고 학생처장을 하셨는데 내가 총학생회장 할 때 학생처장을 해서 뭐 총장실도 점거당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분도 나를 추천했는데 그런데 내가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이양희 전 의원님이 나랑 정치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지금 사업하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충실하겠다. 그런데 또 몇 개월 있다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던 걸 동생한테 물려주고 결국 정치에 들어갔는데 그 어른이 자민련을 선택하면서 내 진로가 본격적으로 바뀐 거라고 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그 당시에 이 자민련의 정강 정책이 아주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랑은 보좌관하지만 맞지 않는 얘기들도 있고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보좌관을 이양희 의원님이 정치를 안 하시면서 그 당시 우리 지역에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 때 위원장님이 날 공천 줄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무소속을 하려고 하는데 선병렬 의원이 열린우리당 오라고? 거의 사람 시켜 열흘은 쫓아다녔을 거예요. 쉽고 초려. 네.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서 그러면 신의를 지킬 수 있느냐. 뭐 출마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 이양희 의원님이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다가 정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럼 되게 국회의원이 그 당이면 보좌관들도 다 대부분 그 당에 많이 가시죠. 보통. 입당을 받는다고 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나라당 출신 보좌관이라고 그래서 그 심의에서 탈락시켜 버렸어요. 아, 공심위에서에.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원칙과 객관성 없이 구청장을 구태 정치인으로 옹립하려는 열린우리당의 작태에 분노한다. 열린우리당은 민주주의 축제에 대한 후보 경선을 비민주적이고 일부의 주관적 정치적 고려까지 포함된 오만함과 반개혁적 작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치 신인에게 엄청난 자괴감과 지난 총선에서의 철저한 이용 및 소수의 토사구팽 등 구태 정치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유, 그 옛날 얘기 다 얻어 찾아냈대. 무섭습니다, 피디님. 예, 이렇게 나가가지고
가지고 네. 무소속 했어요. 4위 낙선. 사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 박병호 후보가 이제 구청장으로 당선했죠. 그럼 박병석 선배랑 별로 안 친하시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도리어 내가 국회의원하고 하는 동안 지금은 아니지만 박병호 청장님이 나랑 선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당협에 고문도 하시고 다 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전이 참 정당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뭐 오늘은 이장우 의원께서 이제 주인공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재도전 하셔가지고 제 4회 지방선거에선 동구청장에 당선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때 출마의 변이 이랬어요. 종합병원도 하나 없고 산업 기반도 열악하며 교육, 문화, 복지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대전의 출발점이자 원도심으로서의 권익을 지키고 새로운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출마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청장 4년 하셨고 국회의원 지금 6년 하신 거죠. 6년 재선인데. 좀 더 했죠. 어때요? 동구가 좀 변했어요? 많이 변했지. 많이 변했어요? 봐요. 동구민들이 과연 그걸 체감할까요? 저도 동구민인데. 아니 용전동에 가면 복합터미널 있죠. 청장 때 현대화 추진하는 이제 주체였고, 그 길 건너가면 선샤인 호텔이라는 호텔 유치. 결혼식 많이 하는. 네. 내가 또 아이들 아까 교육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제화센터 그거 얘기는 설립을 했고 할까말까하다가 또 저 장학재단 도 설립했어요. 종합병원은 차세대 종합병원 문제는 종합병원 문제는 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 동구 우리 지역에서 지금 저 충남대 병원이 내가 사는 효동현대 아파트에서 충남대 병원이 택시로 10분이 안 걸려요. 거기는 가깝죠. 예를 들어서 여기 파남동 이런 데는 멀어요. 아니야. 성모병원도 사실은 중구에 있지만 이제 천 넘어서 바로라고 다. 근데 이제 예를 서울 같으면 워낙 권역이 크니까. 근데 이 대학병원을 유치해 보려고 전국 대학에 저 공문서도 보내보고 다 했는데 대학병원은 땅이 2만 평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해답으로 회신으로 아무도 불가능하다. 이래서 이제 대학병원 하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판단을 했고 단지 그러니까 중구에 지금 종합병원이 들어올 확률은 별로 없네요. 앞으로도요. 그러면은 지금 대전 시립병원을 지금 용운동에 의료원 그러니까 이제 시립병원이지 시립의료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저 기능이 좀 어떻게 보면 특수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능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 이용할 수 있는 분들 또 저 실질적인 시립병원이 갖고 있는 기능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립의료원 말씀하셨으니까 그 경남의 홍준표 지사가 경남지사로 재직할 당시에 경남의료원 이제 없애버렸잖아요. 이제 이 명분은 너무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그렇다라는 거 했는데 원래 공공의료기관이 이런 거는 흑자나는 게 오히려 또 이상한 거잖아요. 그 그건 맞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난 시립병원이나 뭐 시립의료원을 하든 사실상 흑자를 내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단점이 뭐냐면 이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결국 실제 공직에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안 오시려고 한다. 호봉도 높아지면서 그 시민들이 혈세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지만 일반 병원이 갖고 있는 기능에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적자를 낸다, 흑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저 혈세로 시민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예를 들어 전염병 같은 경우 지난 메르스 사태나 이런 거 오면 가장 중심에 대해서 센터가 되는 게 시립병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기능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요. 거점 의료기관 말씀을. 그런데 이제 단지 적자가 얼마나 날 것인지 왜냐하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 적자가 200억이 나면 200억으로 시립병원이 갖고 있는 기능보다 200억을 의료 지원에 투입했을 때 이게 더 효과가 크다면 그건 고려를 해봐야지.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의료 민영화 과거에 이제 그 새누리당 그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도 그랬는데 관련해 갖고는 좀 긍정적 입장을 많이 보였잖아요. 뭐 연관된 거니까 짧게 한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국가 정책의 지금 가장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아니 그 문제. 국가가 다 저 시민 사회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이런 의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 부분도 그러니까 의료 부분은 일부는 민영화하더라도 그런 시장 기능에 상당히 맡기는 것도 있어야 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시립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성 강화하는 부분이잖아. 이런 것도 있지만 민간 분야에서 그러니까 일부 허용에 공공성 예를 시립병원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암 수술을 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질 수는 없거든. 이게 안 돼. 왜냐하면 요즘 의료 장비 하나가 막 500억 막 이래. 근데 이건 사실은 그 좋은 장비를 갖고 좋은 진단 좋은 것들은 사실은 그것을 투자할 만한 병원들이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치료비가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치료 받는 데도 있어서도 이렇게 어떤 부자와 그다음에 좀 서민들의 차이가 생기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런 국가가 얘기들도 대신에 있습니다. 의료보장 체계를 계속 다양한 병에 다 적용을 지금 해가는 과정이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쉽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봐요. 이게 메인 주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구청장 재직하시면서 동구청 이제 신청사 건립 때문에 좀 말이 많았고 잘했죠.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떨어져도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아, 그때 잘했어요. 이제 어떻게 선언하셨냐면은 규모가 크고 호화찬란한 청사보다는 예산을 규모 있게 사용하여 누가 보더라도 21세기 동구의 미래, 동구의 시대 정신을 담아낸 청사, 신청사 건립은 먼 미래를 앞서 내다보는 해안으로 출발해야 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네. 맞아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꽤 크죠. 그 오해예요. 그러니까 그 호화청사냐 아니냐는 예를 들면 저 건축에 평방미터당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집을 짓더라도 옛날에는 평으로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한 평당 건축비가 얼마를 들였느냐, 2천만 원을 들였느냐, 500만 원을 들였냐인데 동구청사는 아주 땅값이 6,800평이 여기에요. 그런데 동구청사가 디자인이 생각보다 화려해요. 디자인은 화려한데 기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동구인데 저 식장산에서 해가 첫 동구가 동쪽에 뜨는데 이 안에 이렇게 관통하게 돼 있잖아요. 그 선도적인 군이니까 그 동구청사의 중앙으로 햇빛이 관통하면서 대전 발전을 선도하라는.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엉뚱당뚱한 말이에요. 아 그래요? 뭐냐면 동구청사가 에너지 효율 1등급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설계할 때부터 지열, 태양광, 태양열, 빗물 정수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고 또 하나는 거기 안에 가호 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요. 있죠. 그렇죠. 특이한 게 거기다가 보건소가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 도서관 이게 결합되면서 도서관은 국비를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가호 신도시가 새로 됐는데 이 도서관이 비좁아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 짓는 김에 그러면 동구청사에다 결합을 하자. 그리고 보건소는 우리가 삼성동에 있었는데 이 보건소는 대부분 우리 지방세, 구세로 운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동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40%가 안 됐을 거야, 아마 그 당시. 왜냐하면 위치상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가장 그 당시 어려웠던 분들이 뭐 예를 들면 파남동이나 이런 분들 많이 해야 되는데 3% 막 이렇게밖에 이용이 안 돼요. 멀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결합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구청사는 한 번 지면 100년, 200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동구청사는 얘기 들어보니까 현재 거의 포화 상태야. 공간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보건소 도서관이 있는데 나중에 더 포화가 돼서 지금 공간이 도저히 협소하게 되면 보건소를 빼서 신축하면 된다. 그럼 보건소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래도 좁다면 도서관을 신축하면 동구청사를 따로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년, 200년
아이고. 버티려고. 보건소하고 도서관 분들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이제 건축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동구 재정이 파탄이 됐었다. 뭐 그게 직원들 수당을 그건 못 주고 과한 뭐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과한- 또 아니. 원도심이 이제 동구청이 거기로 옮겨감으로써 좀 원도심 상권이 이런 게 굉장히 죽었다. 뭐 가우동만 살렸다 이런 비판도 많았던 것 그렇지 같습니다. 않아요. 이 동남권의 개발은 동구청사를 포함한 거기를 견인하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했고 이쪽 북부권 동구로 오면 거기는 저 옛날 터미널 현대화 사업 용전동 중심으로 상업권을 만들려고 한 거고 중심권에는 대전 역세권 개발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심권은 지금 이제 시간이 되면서 계속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저 대청호권 이렇게 우리가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역할들을 나눈 거예요. 나눠서 한 것이고 동구청사 부분은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만약에 지금 그때 앉았으면 지금 아마 1,000억도 이상 들어가도 지금 질 수 없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분, 건축비 상승분. 그때 700억 정도 들었었죠. 670억. 그때 당시에 이제 동구청사를 짓고 나서 제가 얼마 안 돼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취재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고 받았던 국비를 왜 반납을 했냐, 힘들게 받아낸 국비 아니냐라고 하면 아니 그게 매칭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재정이 너무 그게 열악해져가지고 이게 아니야. 저 이명박 정부 때 나오시길 잘했죠. 그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지방 재정이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중앙 정부가 떠밀었어 다. 그 동구가 그때 100억 니네는 100억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써라. 그 니네가 빚을 내서 하라고 정부가 떠밀었다고. 그거 빼고는 동구청사인데 어느 관공서도 이 단기간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재정을 그 단기간에 다 투입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재정 다른 거 아무것도 못 쓰잖아. 그래서 행자부에다가 그 당시는 우리 같으면 동구청사 같으면 저 공무원 수 그리고 인구 수, 재정 그걸 규모에 맞춰서 행자부에다가 이걸 저 어느 정도 돈을 쓰면 좋겠느냐. 또 청사는 몇 평 규모로 어떻게 하느냐를 저 사전에 심사하듯이 받아낸다고요. 근데 그때 동구청사는 뭐 청장실은 몇 평으로 해야 된다. 뭐 이거 다 정해준다고. 행자부에서. 그리고 동구청은 재정 규모나 공무원 수를 볼 때 166억을 그 당시 2년 거치 10년 상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은 거치 이자만 내고 10년 동안 분할 상환해서 니네는 써라. 이렇게 된다고. 그걸 받지 않으면 어느 도시도 못 써요. 그런데 최근에 요번에 지방세를 저 4% 또 일부 높여줬잖아요. 올해 동구는 보니까 작년보다 한 300억 정도 이제 국세로 갔던 걸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정책에 따라서. 형님 5개 구 그때 어려웠어 굉장히. 5개 구 중에 아직 지방채가 남아 있는 구는 동구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냐면 네. 아까 얘기했잖아. 2년 거치 10년 상환. 그래서 아니, 10년인데 이제 거의 다 된 거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 이자까지 아껴서 미리 상환한 곳도 있습니다. 뭐 예. 근데 아니 얘기 들으면 네네네.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저 지방세가 훨씬 재정 여건이 좋아요. 그렇죠. 네. 좋은데 계속 인구 구청장을 유입이 놓으셨으니까. 계속 돼 네.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주의냐면 어떤 가정이 땅에 허름한 건물이 있어. 근데 이 재산 가치가 10억이야, 10억. 근데 먹고 살기도 어려워. 뭐 동네도 허름해. 근데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10년 상환에 저 10억을 갖다가 지면 거기다 1층에는 저 가게도 내고 임대도 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땅값하고 20억이 들는데 자산 가치가 50억이 된다면 이건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야. 응? 그런 과정에 또 그걸 통해서 동구청사나 이런 걸 통해서 가오지구나 여기에 신도시 확산이 돼서 도시개발이 가속화됐고 무형의 그 자산들이 증가한 거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그냥 2년 거치 10년 상환은 빚이라기보다 사실은 관공서를 질 때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주는 그런 하나의 어떤 혜택 중에 하나인데 그건 당연히 10년이 되면
어느 단체장이 해도 다 갚는 거야 그냥 갚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설계가 그렇게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될 것 같고요. 혹시 그 동구가 지역구시고 또 구청장도 하셨으니까 그 산내에 가면 골룡골이라고 아시죠? 네, 예, 민간인 학사의 저기 기호 때 제가 그 다큐멘터리 제작한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그 위령제 추도사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하셨다고. 나는 이제 그 문제는 네. 아직 역사적인 평가나 정리가 정확히 안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6.25 전쟁이나 이런 과정에서 남북 간 대치 과정에서 어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어떤 이 격돌 현장에서 때로는 무고하게 예를 들어 희생당한 분들도 있고 때로는 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포로의 관계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 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또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규명할 필요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내가 그 현장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이 안 서는데 한번 하는 건 옳지 않다. 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념을 떠나서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라는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회 되시면 국회에서도 상영했었어요 얼마 전에. 대전 지역의 지역구를 대 7분의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국회에서 상영했는데 제 2 그 소회의실 있죠 1층에 있는. 아니 우리 예. 왜 안 오셨어요? 정 PD가 인기가 없나 보다. 네, 좀 굉장히 네. 서운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박범계 의원실에서도 뭐 언제 한번 줘봐요. 내가 좀 자세히 볼게. 그런데 네. 나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이념 대립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의원님께도 제가 지역구시니까 이제 또 추모공원이 곧 조성이 나는 되잖아요. 어쨌든 나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게 결정된 나는 거니까. 현재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신봉자이기 때문에 또 이 국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국가의 존속, 국가 안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한 국가 안보? 네? 국민을 위한 국가 그렇지. 안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국민이다. 재산을 그렇지요. 지키기 위해서 네. 국가가 부강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때로는 적의 침입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네. 단지 현재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이나 또 일본의 이웃한 중국 저 미래의 가상 적이 될 수 있는 뭐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나 이런 것들에까지 국가 지도자들이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국가가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국민이 저 상대국의 적국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무능하면은 국가 권력이 무능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산내 골룡골 다큐멘터리를 한번 꼭 봐주셨으면은 57분짜리니까요. 다음번. 그런데 나한테 가서 뭐 지금 저 역사적으로 분명한 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얘기 가서 엉뚱한 소리 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나서. 네. 어쨌든 동구청장 잘 하셨다고 주장하셨지만은 네. 떨어지셨어요. 네. 그때 자유선진당 한현태 후보한테. 아니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왔어. 그 선거가 있기 얼마 전에. 그 충청도가 그냥 폭풍과 몰아치듯이 그 우리 당이 거의 다 단체장이나 석권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해서 충청도가 그냥 들끓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지역당이 탄생하면서 사실 나도 그때 표 차이가 얼마 안 났는데 아마 깜짝 놀랐어요. 그때. 3점 몇 % 정도 차이 났다고.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 선거 3일인가 남겨놓고 지역당 그 당시 선진당인가? 네, 자유선진당. 바람이 부는데 그건 뭐 정치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나 이거는 감당이 안 돼. 바람에 섰다. 바람은. 그래서 2년간 백수 생활 하시다가 이제 19대 국회 백수는 안 했어요. 백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 사실은 그 가장 낙선하고서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그 이제 백수 기간은 사실은 뒤돌아보면 그냥 지난 것을 거울에다 놓고 잠시 숨 고르기.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기간이라고. 그럼요. 소중한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소중한 시간에 또 한 번. 그리고 대학의 강의
또 하라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요. 덕담인데. 네. 문제예요, 문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 제가 본회의 출석률을 보니까 87% 네. 초선 때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상임위 출석률 73%셨어요. 법안 대표 발의 17건 하셔가지고 가결을 3건 그리고 대안 반영 폐기 5건에 갖고 47%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 그 대표적인 법안 2가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하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임승차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는데 그 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법안 하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을 일부 개정안 해갖고 이제 종교단체도 명의 신탁을 허용해주는 그런 걸 하셨거든요. 이 2번째 건 왜 하신 거예요? 그 정부하고 이 종교단체 특히 이제 뭐 교회나 이 법인으로 돼 있잖아 재산이. 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과세를 정부가 세금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유지재단이라고 대부분 종교재단은 불교든 저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다 유지재단에 교회든 절이든 유지재단에 재단으로 놓고 자유로웠죠. 자유로운데 이걸 유지재단에 준 교회들을 개별적으로 재산 부과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정부하고 저 종교계하고 저 마찰이 있으면서 이제 법정 소송이 막 전국이 들떡설떡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종교계하고 이걸 합리적으로 풀어가야지. 그래서 사실은 법 개정하게 나서게. 그 종교계에 좀 이렇게 편애를 봐주기 위해서 그 마찰을 줄이고. 종교계의 그 여러 가지 그런 종교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건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봤지. 그럼 종교인 과세 뭐 이제 한참 말 많았었는데 그것도 좀 예. 종교인 과세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 그때 그 법안이 이제 유예하자 그 명단에 의원님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뭐 김진표 의원 이렇게 들어가서 말 많았었잖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일 핫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장우의 이데올로기 이거 좀 왜 말씀하셨나 좀 해명해 주세요. 2013년에 이제 8월 19일에 국회 그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종북 얘기할 때 반론하는 사람은 다 같이 종북 세력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그 당시 저 누구냐 이석기 그 통진당 거기에 김재현 의원 뭐 이런 분들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에서 나는 저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북한을 미화하고 북한에 대해서 그냥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객관적 이런 시각 이게 아니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3대 세습에 갖고 있는 포갑 정신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북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특성상 그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거의 찬양 수준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실질적인 종북주의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미 말씀하신 사회주의자라고 보고. 말씀하신 발언은 그런 정도 수위가 아닌 것 같은데. 김일성주의. 그러니까 김일성주의라는 게 결국 사회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런 거죠. 남북 관계는 잘 해결되는 게 의원님도 바라시는 바죠. 난 남북 관계는 사실상 남녀이 협력하고 서로 하는 게 좋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북한이 지금 김일성 체제 이후에 3대 세습 정권을 하면서 신뢰를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핵 문제도 그렇고 다 약속을 지켜야 사람이 신뢰가 있는 거거든 정부 간에도. 그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다시 뭐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게 예를 들면 적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보라는 짓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나는 우선 북한 문제는 북한이 핵 폐기와 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 평화 로드맵만큼은 본인들이 먼저 내놓아야 된다고 봐요. 그걸 신뢰할 수 있도록. 그걸 주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북한에 대한 지원, 북한 개혁 개방에 대한 지원, 또
이제 북한 여러 가지 어떤 근대화 부분에 대한 우리가 기여할 부분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약속을 할 것 같이 믿고 해주는 건 또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 키에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저 이제 북한이 우리 국민들이나 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언론에 신뢰할 만큼 여러 가지 저 핵폐기든 이런 저 예를 들어 냉전을 종식할 수 있는 이런 액션들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척하고 뒤로 가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럼 신뢰하지 지금까지 않는 거지. 북한이 이제 뭐 비핵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동창리 이런데 폐기하고 이런 뭐 ICBM 폐기하고 이런 것들은 현재 의원님이 기대 수준의 몇 % 정도 한 것 같아요. 나는 거의 없다고 보지. 거의 0%라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진정 과정은. 도리어 북한이 핵 개발한 거 다 내놓고 또 우리도 다 폐기하겠다. 누구한테 내나요? 저 국제사회에. 국제사회에. 그렇게 하면서 대신에 저 개혁 개방 또 경제적인 제재 이거에 대한 좀 해제도 해주고 또 남북 관계에 대한 여러 교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확대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리비아식 모델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럼요. 일단 일괄 폐기하면은 그러면 지원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최소한 로드맵을 내면서 그걸 그럼 북한이 당장은 어려워도 사실 그 비핵화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게 맞춰서 북한과의 어떤 교류를 더 확대해. 거의 지금 정부하고 비슷한 스탠스 같은데요. 그 방향 같은 경우는 전혀 안 그래. 지금 정부는 그냥 일방적인 애원 수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장우 의원님의 개인의 생각 일단 뭐 정치인 이장우의 생각은 북한이 한 키의 핵 비핵화를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로드맵이라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나가면은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나 뭐 경제적 왜냐하면 해제를 해야 당연한 된다.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거거든. 근데 저 국민들의 안전 보장이나 또 이 한반도의 평화 또 미래의 한반도에서 어떤 통일 한국을 내다보는 이걸 위해서 국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을 과연 북한에다가 지원해줘도 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려면 북한이 그에 대한 상응한 그에 대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디테일이 굉장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근데 그 시행 과정에서 좀 여나 야나 좀 이렇게 통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장우 하면은 이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친박 호위무사다. 많이 들으셨죠 그런 이야기? 그렇게 표현하면 지금 민주당의 요즘 뭐 청와대 무슨 사건 이런 거 앞장서 막으면 다 그러면 친문 호위된가? 그게 아니고 어떤 정권이든 정권이 할 때는 국회의원들도 정권이 같은 정권이기 때문에 그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도 행복하고 근데 그 정권이 실패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도 어렵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만약 실패한다. 그럼 최근에 내부에서 뭐 패족이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건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 정부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도와주는 거지. 근데 그건 이제 사실은 상대 경쟁자들에 의한 프레임이라고 보죠. 근데 굉장히 좀 두드러지시긴 했어요. 그 새누리당 그 많은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좀 많이. 그리고 네. 초선 때 그 정도 혈기나 펄펄함이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사랑보다는 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왜냐면 더 많이 행동했다. 그렇게 프레임을 접어도 한 번도 난 부정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과정에서 비서실장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부실장을 했다든가 옆에서 당직을 맡았다든가 저 청와대 함께 근무했다든가 요직했다든가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정말로 나는 국회의원 선거도 억울하세요, 그럼 아니 국회의원 선거도 경선을 해서 했고 구청장도 경선을 해서 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단지 우리 당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 당이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께서 어려울 때는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심정. 그런데 무슨 뭐
그런 사태가 난지 뭐 아무도 몰랐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튼 이제 안 좋게 이제 정권에서 물러나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 얘기했는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은 더 불통이야. 뭐 지금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 당시 어쨌든 이미지는 친박 호위무사 이런 게 굉장히 강성 이런 게 세셨단 말이에요. 대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촛불 집회 있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이야기 한참 나왔을 때 지역 시민하고 이렇게 그 이제 수사 의뢰 요청하셔가지고 명예훼손했다 사실이 아니다. 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민이나 아니면은 진보 진영의 사람들과 대화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아니, 진보 진영 분들하고도 왜 친한 사람 많은데. 근데 이제 그건 예를 들어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명확한 누가 한 건지 표기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도대체 누가 이런 악의적인 걸 했느냐. 그 당시에 길거리에 걸렸던 현수막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셨던 거죠. 네, 그 임재근 선생님이요. 누군가 한번 만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자리 주선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둘이 소주 한잔 하자고 그래봐요. 알겠습니다. 예, 그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네. 같이 그 골령골 다큐 만드신 분이에요. 두 분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셨어. 아니, 굉장히 지역민들하고, 그러니까 그 뭐랄까 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교류가 많으신 반면에 그 젊은 사람들이나 진보 진영 분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보 진영의 장점은 뭐냐면 프레임을 거는데 아주 기술적인 노련함이 있어요. 근데 프레임 자체는 미국에서 보수당이 더 공화당이 더 유리하게 했던 프레임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주 진보적인 분들 또 이런 진보 정당이 아주 프레임을 거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보수 정당이 그걸 따라가질 못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냥 선입견으로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만나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예, 제가 한번 자리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같이 방송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그 질문입니다. 네, 그 최근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저는 또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뭐? 한유총 대변인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러니까, 들으셨죠? 야, 그러니까 하여튼 프레임을 거는 데는 아주 다 프레임이에요. 억울해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부분은 이게 오랜 우리나라 대한민국 유아 교육에 있어서 옛날에는 아마 복지시설이었던 것 같아. 이제 유치원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아서 할 텐데 이제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갈등이 생겼는데 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립 유치원을 하셨던 분들도 과거 정부가 그 유아교육의 책임을 다 못 질 때 정부가 가난할 때 사재를 털어서 유치원도 해서 아이들 물론 여러 가지 이득도 뭐 해서 부도 이룬 분도 있고 또 하다가 망한 분도 있겠지. 근데 그런 분들 전체를 그냥 마녀 사냥하셔서는 안 된다. 그걸 잘못된 것만 옥석을 가려야 돼야지. 그리고 이렇게 오기까지는 정부의 책임이 더 컸다. 그러니까 정부가 스스로 잘못한 일들을 사립 유치원한테만 다 떠밀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사립 유치원 대변한 뭐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아요. 국회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정부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대다수의 사립 유치원들이 요즘의 상황을 보면은 그 지원금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교비를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했던 그러니까 이제 지원금 거잖아요. 받는 거, 학부모들이 받는 거 이런 회계들을 예를 들어 정부가 그동안 통장도 막 섞어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대비를 해와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개선을 해왔어야 되는데 내가 유은혜 장관한테 하는 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라. 대화를 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개선책을 만들어 하는 것이 맞지. 제가 당시에 유은혜 장관이랑 그 얘기하는 영상을 봤어요. 네. 근데 당시 유은혜 장관이 의원님한테 그럼 의원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대화하라고 하잖아. 대화하고. 아니 그때 질문은
답변하라고 질문은 이제 내가 하겠다고 하셨고 아니, 듣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네. 질문하는데 저희가 장관이 질문하는 데가 아니에요. 장관은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의 네, 질의에 답변하는 데죠. 그때 이은혜 장관이 그 질문하고 싶었던 거를 지금 한번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정부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역으로 그럼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정부도 책임이 있는 너는 왜 거니까.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고 정부가 하면 사립유치원 하는 분들하고도 서로 충분히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만나서 대화 듣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해야 되는데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왜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관이 이런 사태가 왔는데 그건 관계자를 또 만나서 얘기도 다 들어보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소통도. 내 얘기는 장관의 소통력 부족이지 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의원님도 그러면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이제 학부모들의 이야기나 아니면은 학부모들도 그 듣죠. 선생님들의 왜냐면 이야기를 좀 나도 왜 듣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으면 나 좋겠는데. 주변에 학부모들 얘기 학부모들이 보통 뭐라고 하세요? 가장 우려하는 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그거 아세요? 그걸 제일 걱정하더라고요. 그 유치원 선생님들 급여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네, 한 20년 일해도 200만 원 뭐 이렇거든요. 원장님들은 근데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를 이루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든 저 어린이집 교사들 저 대우를 국가가 높여야 된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잖아요. 정부가 이 정부도 자기들 조금 높여가지고 최저임금 겨우 맞추려고 기승전 최저임금.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 방송을 꼭 청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누군가가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립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온 사기와의 전쟁 시즌 2 어설픈 사기 전문가 범털 박사장과 대전지역 최고의 언론인을 꿈꾸는 주당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사기 수법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정 PD 엮인 사람들 자유한국당 소속 이장우 의원 편을 마칩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팟캐스트 첫 출연. 사실 할 얘기 되게 많은데 가셔야 된다고 해서. 네, 사실은 저 한 5시간 정도는 해야 다음에 할 다시 얘기 다 나오실 할 거죠? 텐데 다음에 한번 또 만나. 제가 아까 그 수사 의뢰했던 분 제가 모셔올게요. 한번 음지 방송도 좋습니다. 아, 그래? 네. 그 앞으로는 좀 저 그분한테도 이 상대 진영에 대해서 비판은 좋은데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꼭 알겠습니다. 정해줘. 한번 다음에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하트하는 사진 찍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치인 이장우의 다음 행보와 최종 목적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니 뭐 특별한 행보는 없고 단지 21대 총선은 출마하시나요? 당연히 하죠. 그런데 네. 이제 그건 선택은 늘 지역 구민이고 지역 구민들의 어떤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정치인은 진퇴를 지역 구민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진퇴? 김진퇴? 아니. 진퇴. 좀 황당하죠. 네, 이거 좀 너무 심했습니다. 네. 네. 진퇴를 주민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듣고 싶어하는 기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래서 친하세요? 아까 내가 요즘 힘드냐고들 물어봤지. 근데 그건 아니고 사실상 저 지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평가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선거의 진퇴의 모든 기능은 요즘 뭐 중앙정부에서 뭐 중앙당에서 뭐 누구를 퇴출하고 뭐 이런 식 하잖아요. 진짜 퇴출하고 그 정치인이 관두고 물러날 때는 그건 오로지 지역 구민만 선택.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 구민들께서 부여한
지역 발전에 대한 의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뛰어다니는 것이고 중앙정부에 가서 예를 들어 지역 현안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대화해도 안 되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고 비판적 기능을 하는 것이죠. 뭐 그건 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대통령 출마 생각은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들이 김진태 의원하고 친하세요? 대통령만 하면은 뭐 저 감옥 가니까. 감옥 가든가 뭐 좀 안타깝지만 뭐 돌아가시든가. 아주 불행한 것 같아. 가늘고 길게 가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 적 시기가 되면 자연인. 나는 저 은퇴하면 그 역사 소설 쓰는 게 내 본래 꿈이에요. 내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보다 역사 소설 읽고 그 월탄 박종화 선생님이 그 당시 많이 빠져가지고 내 본래 지금도 꿈이 마지막은 저 초야에 묻혀서 대하 역사서를 쓰는 게 내 꿈이에요. 소설 쓰시면 제가 방송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정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안녕히 가십시오. 아, 네. 임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고생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별로 안 했어. 듣느라고. 저들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베베. 고생하셨습니다. There is water